성공도시락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저도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대본 하나 쓰는데 책을 2번 읽어야 하고요. 다시 그것을 생각으로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뇌용량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행위를 하면 또 자동으로 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자유롭게 이 설득의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든 영상이 어떤 영상보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나오는 기술을 영업과 마케팅에 적용시키면서 눈앞에 심지어 거액의 계약이 있어도 실전에서 검토해 보거든요. 실전의 사용 이후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설득의 심리학 파트 3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득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무조건 3부 다 보세요. 면접, 대화, 영업, 장사, 직장생활, 심지어 연애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오늘은 희소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연대감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의 원칙, 무언가를 사랑하려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J.K. 체스턴턴. 여러분, 손쉬르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선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하자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을 때와 잃을 때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잃을 때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얻었을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은 잠재적 이익보다는 잠재적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예로부터 생존에 충분할 만큼 자원이 확보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원을 더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도지만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손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구조는 손실을 입었을 때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야, 이 자식아, 희소성의 원칙인데 왜 손실의 피를 설명해? 자자, 더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키 신발을 사려고 ABC 마트를 갔는데 나이키 신발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조금 오버가 돼서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판매 사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신어보세요. 사이즈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은 대답을 하겠죠? 270이요. 아, 270이요. 아, 그런데 어쩌죠? 아쉽게도 20분쯤 전에 다른 손님이 마지막 남은 270 사이즈를 사가셔서 이번에 이 제품이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라 굉장히 잘 팔립니다. 제가 알기론 마지막 남은 재고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망한 표정과 더불어 구입할 기회를 잃어서 그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영업사원이 한 마디 더 하죠.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이요. 아, 그러면 제가 창고에서 찾아오면 이 가격에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물어요. 그때가 사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가장 구매하고 싶을 시기거든요. 그때 고객에게 그 제품을 꼭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결국 영업사원은 틀림없이 남은 재고를 하나 더 찾아냈다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서 고객을 계산대로 끌고 가서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손실의 피와 더불어서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을 한 거예요. 저 짧은 대화에서도 희소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3가지를 적용시켜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희소성의 원칙에는 한정 판매 전략이 사실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가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덫에 걸렸던 상황인데 그것이 뭐냐면 신년맞이 헬스 이벤트예요. 뭐 매년 돌아오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당하는 수법이죠. 1월 1일에 맞아서 이제 몸짱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헬스장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영업사원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개월만 끊으면 8만원이고요. 1년치 끊으면 하루에 3만원이에요. 오늘 1월 1일까지만 적용되는 이벤트 특가라서 지금 바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내일부터는 정가 8만원 내셔야 해요. 저는 하루만 적용되는 희소한 상황에 마주쳤고 내일이 되면 지금 등록하면 3만원인데 8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뇌는 명령을 내리죠. 야, 지금 등록 안 하면 5만원의 손해를 매달 봐야 해. 이런 손실의 피까지 더해져서 1년치 카드 결제로 끊어버리고 왔죠.
그 이후로 헬스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360도 목 돌아간 흑우 헬스 에디션을 1년치 결제하고 왔습니다. 8만원 쓸 걸 36만원 쓰고 온 셈이죠. 헬스 1년치를 끊고 다음날부터 봄맞이 헬스 이벤트를 3만원에 진행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여름 몸짱대기 이벤트 특가, 매일 이벤트요. 어쨌든 이게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떤 정보를 검열하고 금지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금지 전보다 해당 정보에 더욱 호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예로 대학교 학생들에게 남녀 공용 기숙사를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그 이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녀 공용 기숙사를 훨씬 더 강렬하게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현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치에서도 쓸 수 있겠죠. 특정 현안을 일부러 금지시키고 검열시켜서 그 현안에 대해 광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정보를 검열해야만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보가 희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다고 여기는 정보를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썸네일인 부자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월 1,000만원 이하 클릭 금지,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이 클릭률이 높은 게 재미있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전부 섞어 진행한 실험 예시를 하나 드리고 희소성의 법칙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점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매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 평소처럼 제품 정보만 제공하고 주문을 받았고요. 두 번째 집단에는 제품 정보와 더불어 앞으로 수입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정보를 알려줬고요. 세 번째 집단에는 제품 정보와 앞으로 수입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정보에 추가해서 공급 부족과 관련한 정보는 사실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라는 말을 덧붙이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2배나 많은 쇠고기를 판매했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6배나 많은 양의 쇠고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정보의 희귀성과 공급의 희귀성을 더한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은 6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네요. 일관성의 원칙.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견해를 밝혔다면 우리는 그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이고 상호 개인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은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쟤는 이렇게 말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렇듯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관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가령 한국인들이라면 무조건 들어봤을 만한 문장이 있죠.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와 같은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일관성의 원칙의 위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은 정말 우리가 평소 하기 싫어하던 일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스스로에게도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중간중간에도 나는 1,000억을 벌 거야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지잡대 출신, 루저,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서 시작을 했죠. 아 맞다, 예전에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집에서 놀던 저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병신 새끼야 라는 말도 들었었네요. 지극히도 평범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스스로에게 일관성의 법칙을 적용하면서입니다. 지금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 소프트웨어 버킷의 CMO, 보험 재무 관련 자격증을 싸그리 취득할 정도로 발전을 했죠. 지속적으로 저는 저에게 스스로의 제약을 거는 겁니다. 1,000억을 벌 거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기 싫어서라도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무언가를 스스로 창출하고 있죠. 솔직히 지금 녹음도 11시 38분에 하고 있거든요. 오후 11시 38분. 일 끝나고 운동하고 밥 먹고 대본 쓰고 녹음하고 있는 거죠. 예. 제 채널 구독자들은 일관성의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남에게도 이게 강력하게 적용되냐?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관성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해변에서 절도 장면을 연출하면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를 막으려는 목격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고 해요. A군은 그냥 타월 위에다가 소지품을 놔두고 그것을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20명 중 4명만 도둑을 저지했고요. B군은 피험자에게 제 짐 좀 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20명 중 19명이 자경단 수준으로 육탄전을 벌여 도둑을 저지했다고 하죠. 일관성이 이토록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대부분 상황에 적합한 가치 있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엉뚱하거나 표리부동한 사람, 심지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배척을 받죠. 일관성의 법칙을 가장 잘 이용한 사례를 보여주는 장난감 회사의 교모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난감 회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매출이 굉장히 급감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회사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크리스마스 절정기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매출 급감기에도 적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휴 직후 광고를 더 많이 쏟아부은 회사도 있었고, 할인 판매도 해봤지만 그런 평범한 영업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자동차 세트를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서 그 광고를 본 아이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자동차 세트 사줘. 그리고 아버지들은 약속을 하죠. 알겠다고요. 그리고 자동차 장난감의 공급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 자동차 장난감을 사기 위해 갔는데 그 장난감이 매진이 돼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니까 아이들에게 줄 다른 장난감을 구매하고 광고점을 나갑니다. 그 이후 1월에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을 다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아이는 생떼를 쓰기 시작하죠. 난 이 장난감 가지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지죠. 약속은 했고 안 사주기는 그런 상황. 약속은 했는데 안 사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1월에 다시 자동차 장난감을 사러 왕구점을 방문하죠.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안 지키면 아이들은 그저 아빠가 약속을 어겼다고만 생각을 하겠죠. 외통수입니다. 이게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네요. 연대감의 원칙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법칙을 깨우치는 마지막 단계네요. 조회수가 지금 몇 안 되는 영상에 접하는 당신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런 영업과 마케팅의 천재의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나치 수용소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나치 수용소에서 죄수한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면 모든 죄수를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1부터 10까지 세며 걷다가 열을 세는 순간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죄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규칙을 지켜왔던 간수가 열을 세는 순간 한 죄수 앞에 섰는데 그 죄수를 보더만 흠칫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11번째 죄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왜? 책에서는 질질 끌다가 알려주던데 저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죠. 대규모 약사를 의무적으로 저지르는 간수가 특정한 구성원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고작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엄청나지 않나요? 연대감의 원칙과 호감 원칙인 유사성의 원칙이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유사성의 원칙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점이 있지고요. 연대감의 원칙은 저 사람은 우리 중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인종, 민족, 국가, 가족, 정치, 종교 집단이 여기 포함이 되죠. 수십 년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족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부족주의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죠. 본성은 누르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호감의 원칙에서 자세하게 다룬 조 지라드 기억하시나요? 12년간 매일같이 5대 이상의 차량을 팔아치워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죠. 최근에 조 지라드의 판매량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운 알리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라드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따르려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등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비법은 우리라는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리레다는 조 지라드의 전략에 더해서 미국에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디어본에서 차를 판매했던 게 성공의 비결으로 본다고 로버트 차이디니는 설명했습니다. 조 지라드 씨도 대단한 게 조 지라드 씨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지 라르디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누가 봐도 시칠리아 출신 이름으로 고객들 몇 명이 이탈리아 농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죠. 이분도 되게 대단합니다. 인종의 연대감은 굉장히 뛰어나죠. 실제로 국제축구 경기에서 주신과 같은 나라의 팀은 10% 정도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고도 보고가 된 바가 있죠. 1942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절멸하겠다는 히틀러의 계획이 베를린 반제에 의해서 발표됐는데요. 이 제안은 도쿄로도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2년 일본 정부는 관계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러한 압박에 저항을 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기조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치는 게슈타포 대령 요제프 마이징거를 도쿄를 보냈고 마이징거 씨는 유대감의 잔혹 정책을 펴려고 일본에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일본은 유대인 난민 공동체의 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2명이 유대인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한 명은 칼릿이라는 사람으로서 사회심리학자처럼 기본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알려진 인물이었고 다른 한 명인 샤체크는 학구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최고 사령관들은 위원회에서 2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왜 우리의 동맹 나치는 당신들을 그렇게 혐오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이 아닌 당신 편을 들어야 될까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 회의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이 답변 하나로 유대인과 일본은 같은 편이 되고 나치와 일본은 같은 편이 아니게 된 것이죠. 뭐 우리를 살려주면 돈을 주겠다, 뭐 재물을 주겠다, 이 사업권을 주겠다가 아닌 감정적인 멘트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온 답변은 일본 영토 내에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소라는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대감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득의 심리학이 끝이 났네요. 결국 마케팅과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상호성의 원칙, 호감 원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권위 원칙, 희소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연대감의 원칙도 정말 무시 못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법칙을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 기질을 가진 저에게는 일관성의 원칙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례인 일본과 유대인은 연대감의 원칙이 더 잘 작동을 했죠.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부 사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1대1로 설득할 때는 가장 잘 작동되는 몇 가지 원칙만 고수한다면 실패 확률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성공도시락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